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한 지 올해로 5년차 싱글맘입니다. 저한테는 올해 중학생이 된 딸이 있어요. 딸은 저한테 제 목숨보다 더욱 소중한 존재예요. 어느 부모인들 제 자식이 귀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한테 아이는 조금 더 특별해요. 제가 어릴 때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고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거의 고아처럼 살았거든요. 제 유년 시절이 불우했던 만큼 제 딸에겐 그런 환경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이 컸는데 아이 아빠라는 인간은, 아니 식구라는 그 인간들은 정말 하나같이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자기 아들이나 오빠한테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인간들은 저를 단 한순간도 가족이라 여기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제 돈에는 그렇게 욕심을 내던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었어요. 물론 결혼 전에 그 인간들의 본성을 알았다면 당연히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철저하게 속아서 결혼한 케이스였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는 저만을 위한 헌신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거의 고아처럼 살았던 저에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자기가 제 든든한 가족이자 울타리가 되어주겠노라며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그 말이 그때는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자는 말도 제가 먼저 했어요. 저는 외로웠던 만큼 제 가정을 빨리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치명적인 실수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요. 결혼 후 180도 달라진 남편은 제가 불만을 갖고 뭐라고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네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잖아. 그러면 그런 건 네가 혼자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제 속을 뒤집어 놓는데 미치고 환장하겠더군요. 전들 결혼하고 이 인간이 개차반으로 변할 줄 알았겠냐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이 없다고 그렇게 결혼 반대와 구박을 하셨는데 저를 마치 오갈 데 없는 자기 집 종으로 여겼는데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저보다 2살 어린 신우도 지 엄마처럼 저를 똑같이 무시했어요. 아니 한술 더 떠서 지가 마치 제 윗사람처럼 이래라 저래라 간섭까지 하는데 정말 하찮아 보였죠. 저보다 뭐 나은 구석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모를까 제 입장에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우가 저한테 지적질을 하니 그것도 참기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이혼을 한 저였기에 법원을 나오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지옥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그 기쁨이 마치 독립을 맞이한 독립운동가 같더군요. 그렇게 제가 지긋지긋한 그 인간들과 남이 되던 순간을 저는 잊지 못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무시하고 깔보던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혼이 확정되자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데 어쩐지 돌아가신 친정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당신 딸이 더는 불행한 생활을 하지 않길 바라던 친정 엄마의 선물이 아닐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시간도 제법 많이 지났기에 평소 사연살롱을 매일 듣는 애청자로 저도 속 시원했던 제 이혼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제 사연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친정아빠가 어린 제가 봐도 참 무능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존심은 얼마나 센지 자기 대신 가장 역할을 하는 엄마한테 온갖 화풀이를 다 하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죠. 집에 있는 돈은 또 귀신같이 찾아서 나가서 노름과 술로 탕진하는 등 한심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저희 엄마도 속아서 중매로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이혼하면 무슨 여자한테 큰 문제가 있는 줄 알던 세상이라 이혼 결심을 하고 싶어도 못 하셨는데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즈음이었을까? 저희 엄마는 도저히 아빠와 살 수 없다며 이혼을 결심하셨죠. 저는 속으로 내심 엄마의 결심이 반가웠어요. 저 무능하고 한심한 아빠가 좋았을 리 만무하니까요. 그리고 저희 모녀는 한마음 한뜻으로 아빠에게 벗어나려 발버둥 쳤는데 아빠는 저희 모녀를 놔주지 않으려고 했죠. 당연히 자기 돈줄과
살 길이 막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엄마의 결심은 굳건했고 저희 모녀는 밤에 아빠가 술에 취해 뻗어 있을 때 야반 도주하듯 집을 나왔어요. 그 뒤 엄마는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면서 이혼을 진행했고 살던 월세 보증금을 넘기는 조건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하셨네요. 아빠한테 돈을 줬다고? 아니 우리가 받아도 부족할 판에 왜 그 인간한테 돈을 줘? 분명 술 먹고 노름하느라 다 날릴 텐데. 그럼 어떡해? 그거라도 안 주면 절대 너는 포기 못한다고 하는데. 너는 두고 가라고 하는데 엄마가 널 어떻게 그 인간한테 맡기고 나오니? 됐어. 엄마가 대신 2번 다신 우리 찾지 않는다는 각서도 받았으니까. 변호사님 말로는 약속 어기면 보증금의 10배 청구할 수 있대. 네 아빠 그럴 능력 없어서 차라리 그 돈 주고 평생 안 보는 게 나아. 저는 어린 마음에 그래도 그 돈이 참 아까웠어요. 우리는 그 돈이 없어서 고시원에 살아야 했거든요. 그런데도 엄마는 아빠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운이 펄펄 날았는데요. 그렇게 이일저일 하면서 제가 중학교 졸업을 할 즈음에는 한 푼 두 푼 모아 나중엔 18평 빌라를 사셨어요. 그날 저와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의 모습이 또렷하게 기억날 정도입니다. 그렇게 쭉 행복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엄마는 집을 장만하고 반년 만에 늦은 밤 퇴근길 뺑소니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뛰어가 보니 엄마는 이미 차가운 몸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세상이 무너졌죠. 그리고 엄마의 장례가 있던 날 끔찍하게도 아빠가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외갓집 친척들이 자기들이 저를 떠안을까봐 아빠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어요. 아빠랑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엄마의 발인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었는데요. 그때는 학교고 뭐고 무조건 아빠한테서 멀리 도망가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가 그랬듯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니며 고시원 생활을 했고 제 나이 19살에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살면서 필요했기에 검정고시 공부를 했죠. 혼자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아서 2년 만에 겨우 검정고시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미용을 하게 되었는데 일은 힘들고 월급은 박봉이어도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누군가를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게 마치 인형놀이를 하는 것처럼 즐거웠죠. 사실 미용일 하면서도 별의별 일이 많긴 했지만 그건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어린아이였지만 그간의 일들로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냥 모든 것이 대수롭지 않았어요. 세상이 제 편이 아닌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꿈은 있었어요. 제 가게를 차리는 거였죠. 그렇게 목표가 있다 보니 사람이 독해졌고 저도 어느덧 20대 중반에 크진 않았지만 제 가게를 갖게 됐어요. 그때 남편을 손님으로 알게 되었죠. 제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저한테 관심을 표현했는데요. 저도 어리지 않았기에 저한테 모든 걸 맞출 수 있다는 남편을 한번 만나봤어요. 그렇게 2년 조금 넘게 만났는데 생각보다 연애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더군요. 그 전에도 몇 번 누굴 만나긴 했지만 제 일 특성상 시간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미용 일을 하면 해프게 보는 시선이 있어서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죠. 그래서 점점 제가 더 남편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남편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어요. 순수하고 착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과정을 안 후로 남편은 저에게 더 잘해주며 온 마음을 저한테 쏟았는데 그러니 이 남자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부모도 없고 미용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의 반대가 컸고 근 1년 동안 마음고생을 하다 겨우 허락이 떨어져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는 걸요. 그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착각했죠. 그리고 그 착각은 제가 임신하면서 보기 좋게 깨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원래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결혼 후 저한테 야박하게 굴어도 그러려니 했지만 간이고 쓸개고 저를 위해서라며 내놓을 것 같았던 남편이 다른 사람이 되니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가끔 남편 얼굴에서 끔찍한 아빠의 얼굴이 겹쳐 보일 때가 있었는데 제가 엄마 팔자를 물려받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죠. 저도 엄마라고 아이를 생각하니 선뜻 이혼을 생각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아이도 저처럼 클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출산 뒤에도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미용실이 워낙 단골 장사이고 여자 펌 같은 경우는 돈이 되다 보니 솔직히 제 월 수입이 남편을 넘어선 지는 오래됐어요. 그러니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던 남편은 걸핏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했는데 제가 아이 낳을 때도 옆에서 잠만 실컷 잔 사람이 아이 핑계를 대더군요. 요즘 회사가 어려워. 이러다 월급도 못 받을 수 있다니까. 생각해봐. 일 다 했는데 돈도 못 받으면 그때는 얼마나 짜증나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를 보지. 자기가 살림하고 애를 본다고? 자기 양말 한번 손으로 빨아본 적도 없고 라면도 나 시켜서 끓여 먹는 사람이 됐다 그래. 아니, 내 얘기 좀 끝까지 들어봐. 지금은 나도 밖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내가 자기보다 더 피곤한 일 하는 건 맞잖아. 그래서 내가 일 그만두면 그때부터는 집안일이든 예솔이 보는 일이든 다 맡아서 할게. 저는 남편 말에 코웃음이 났어요. 집안일이나 육아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퍽이나 그럴까? 믿음이 안 갔죠. 게다가 제가 입덧할 때도 자기 밥 차리라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게으르긴 또 얼마나 게으른데요. 뭐 하나 도와달라고 해도 바로바로 하는 경우가 없고 끝내 잔소리하기 싫어 제가 하고 말았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는데 절대 안 될 말이었어요. 그랬더니 입이 대빨 나와서 마치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아이 마냥 회사 가기 싫다고 징징거리는데 그걸 시어머니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저렇게 변한 건 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원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데 기껏 큰맘 먹고 결혼시켜줬더니 네가 내 아들을 망쳐놓는구나. 네? 제가 망쳤다고요? 오히려 그 반대죠. 가장이고 아빠라는 사람이 저러는데 그게 어떻게 제 탓이에요? 저는 미용실 하랴 집안일 하랴 예솔이 보랴 맨날 쫓기고 힘든데 어머님이 이럴 때일수록 어머니 아들을 혼내셔야죠. 뭐? 혼? 얘 좀 봐. 나는 싫다. 네가 그렇게 내 아들 아니면 죽는다고 해서 한 결혼이잖아. 근데 왜 나한테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그렇게 돈 좀 번다고 남자 길을 죽여놓으니 쟤도 일하기 싫은 거지. 네가 부모가 없어서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건데 원래 여자가 집안에서 목소리 크고 나대면 그 집안은 망한 거야. 우리 집 잘못되면 다 근본 없이 자란 너 때문이라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말에 입이 떡하고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저도 화나고 억울하니 남편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의 논리대로라면 남편이 회사 잘 다니고 집안이 발전해가면 그건 전부 제 덕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이없는 말만 늘어놓았죠. 아, 왜 이래? 나 회사 관두게 해줄 거 아니면 잔소리 좀 하지 마.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막말로 넌 눈치 볼 윗사람도 없잖아. 그러니 이해를 할 수가 있나? 너는 절대 모를 거야. 아니, 내가 뭘 몰라? 그리고 나는 뭐 쉽게 돈 벌어? 하루 종일 서 있고 독한 양냄새 맡아가면서 손님들 비위 맞추잖아. 그것뿐이야. 애 낳아서 3년 될 때까지 자기가 뭐 한 번 도와준 적 있고 나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어. 다른 집은 맞벌이면 집안일도 같이 하고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것도 없잖아. 어떻게 불공평하게 자기만 편하게 지내려고 그래? 그래놓고 뭐? 회사를 관둬? 나도 쉬어야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하니까 그렇지. 그거 싫으면 나 일 그만두게 해달라니까. 뭐가 어렵냐고. 너는 편하게 돈 벌고 나는 편하게 살림이랑 육아하고 그러면 편하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자기 직장 그만두면 그때는 또 다른 소리 할 거잖아.
내가 그걸 몰라? 아마 자기가 회사 그만둬도 나는 지금이랑 달라질 게 없을 거야. 근데 내가 미쳤어? 그야 원래 살림이랑 육아는 여자 일이니까 네 마음에 안 들겠지. 그리고 내가 한다고 해도 넌 뭐 가만히 있을 거야? 주부고 엄마인데 원래 집안일은 여자 몫이 큰 거잖아. 근데 내가 일을 그만두면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됐어. 관두자. 야, 막말로 결혼하자고 한 것도 너고 애 갖고 싶다고 한 것도 너야. 그러면 살림이랑 육아는 미안해서라도 나한테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이제 와서 치사하게 왜 이래? 난 솔직히 너랑 결혼하면 좀 편할 줄 알았어. 근데 너도 꼴의 여자라고 다른 여자들 하는 건 다 하려고?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꼴에? 됐어. 관두자며.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남편은 그렇게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제가 원해서 결혼하고 아이 낳았다며 발을 빼려고 했어요. 솔직히 팩트만 따지면 맞죠. 제가 남편의 연기에 속아 결혼을 결심했고 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욕심에 아이 갖자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 말대로 제가 전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도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아이가 놀자고 하면 듣는 채도 하지 않고 엄마한테 가라며 윽박을 지르는데 저도 엄마라 아이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빈번하게도 싸웠죠. 원래 아이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남편은 한번 화가 나면 폭력만 쓰지 않을 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그런 아들을 싸고 두는 시어머니까지 제가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예, 너 그렇게 요즘도 내 아들을 쥐잡듯 쥐잡는다며? 아니, 결혼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할 때는 언제고 왜 내 아들 힘들게 해? 우리 근석이가 마음이 여려서 상처도 쉽게 받는 타입인데 집에 오면 마음 편하게 좀 해주면 안 되니? 원래 남자가 결혼을 하면 편해서 살이 찐다고 하는데 내 아들 말하는 것 좀 봐. 어머니, 저도 똑같이 이래요. 사람 상대는 제가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 혼자 편하라고 이 사람한테 잔소리한 적 없어요. 집안일도 육아도 제가 더 많이 한다고요. 지금이 뭐 70년대 80년대도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요. 요즘 이렇게 사는 남자가 어딨어요? 뭐야? 너 지금 내 앞에서 내 아들 흉보는 거니? 그러는 너는 뭐가 그렇게 완벽해? 친정도 없는 주제에 너 그러면 하늘에 있는 네 엄마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알아?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왜 돌아가신 저희 엄마까지 들추세요? 잘못은 어머님 아들이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제 잘못인가? 그의 잘못인가? 저도 미용실에서 창피해서 남편 얘기도 못해요. 너는 애가 어디 할 말이 없어서 생판 모르는 남한테 지 남편 험담을 해? 희련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지. 지금도 봐. 시아매 앞에서 파락파락 한마디도 안 주고 하고. 그래서 뭐? 모든 게 다 내 아들 잘못이다? 그럼 이혼해. 내 아들은 지금도 너랑 이혼하면 처녀장가 갈 수 있어. 내 아들 신세망치게 누군데? 저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발끈할 때마다 눈이 돌아서 대들었어요. 그래놓고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당신 딸한테는 돈 잘 벌고 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당신 아들 딸은 편하게 대접받고 살아야 하는데 사위랑 며느리는 자기 자식들 위해주며 독박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도 가까이 지내지 않았지만 시댁과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저는 가게를 하니 그게 좋은 핑계가 되었죠. 그런데 여우 같은 시누이는 그게 늘 불만이었고 한 번은 지도 시누이 짓을 하고 싶은 건지 저한테 그러더군요. 언니는 갈 친정도 없으면서 명절에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우리 엄마 혼자 일 다 했잖아요. 설마 일부러 머리 쓴 거 아니죠? 이제부터 명절 마지막 날까지 언니가 다 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결혼 허락했는데 언니도 보답을 해야죠. 아가씨, 저 명절 연휴 딱 하루만 쉬어요. 벌써 몇 번째 그렇게 일했고 그때 아니면 시간 내기 어려운 고객들도 많아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갈 친정도 없다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아가씨도 같은 여자잖아요. 웃겨? 같은 여자면 뭐? 언니를 이해하라 뭐 그런 말이에요? 어이없다. 그리고 꼴랑 미용실 작은 거 하나 하면서 저한테도 유세 떠는 거예요? 언니 미용실이 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다른 데보다 싸니까. 그럼 왜 싸게 받는데요?
언니도 언니 실력에 자신이 없어서 그렇죠.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들은 며칠 안 하고 돈도 많이 벌어요. 어디서 일한다고 유세야. 그래요. 그러는 아가씨는 그렇게 다 알면서 왜 여태 놀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안 돼 보였으면 딸인 아가씨가 도와드려도 되죠. 아가씨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왜 저한테만 그래요?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가족끼리 걱정돼서 조언하는 건데 그걸 지금 고깝게 들은 거예요? 이러니 오빠가 언니랑 말이 안 통한다고 하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그 말들을 다 쏟아내면 시댁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희 신우는 대학 졸업 후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르바이트도 3일 이상 나간 적이 없었죠. 집안은 그저 그런데 스스로 뭘 얼마나 공주라고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자기한테 그런 일을 시키냐며 싸우고 일을 관두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걸 다 아는 저인데 신우의 그런 간섭이 얼마나 황당했겠냐고요. 그러면서 신우이는 은근 취직 대신 시집을 가고 싶어 했는데 요즘 남자들도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으니 당연하게 연애도 제대로 못하는 신세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남자가 어쩌고 가게 운영이 어쩌고 자꾸만 혼수를 두는데 짜증이 났죠. 그런데 옆에서 시어머님은 말리기는커녕 자기 딸 말이 모두 맞다며 저한테 대학 물먹은 사람이 하는 말이니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데 들을 말이 있어야 말이죠. 아무튼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그런 사람이니 저는 시댁과는 점점 더 거리를 두며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남편은 불만이 늘어갔고 또 저한테 네가 결혼하자고 해서 했는데 며느리 도리도 안 하냐고 뭐라고 하면 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그래, 내가 결혼하자고 한 거 맞는데 이렇게 살 거면 그냥 이혼해. 우리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거 하나 없고 자기도 돈 모은 거 없어서 내 돈 가지고 여기 빌라 전세 온 거 알지? 계약자도 내 이름이고 우리 아직 결혼한 지 5년도 되지 않아서 재산 분할 뭐 그런 의무도 없대. 그러니까 이참에 갈라서자.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또 불리한 건 아는 건지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남편은 그야말로 몸만 저한테 장가온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결혼하자고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해서 제가 괜찮다고 전부 제 돈으로 한 거라 남편은 돈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거든요. 거기에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차면 차, 핸드폰이면 핸드폰 3년, 2년을 채우지도 못했고 늘 자기 월급은 마이너스였어요. 당연히 시어머님도 알고 계셨죠. 직장을 다니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건 다 그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였는 줄 아세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던 남편인데 시어머님은 그것도 전부 제 탓이라고 우기신다는 거였어요. 아니, 그게 왜 제 탓이냐고요. 그래서 비슷한 일로 시어머니와 대판 싸운 적도 있었죠. 아니, 너는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살림을 왜 그렇게 해? 남편이 차 바꾸고 싶다고 해도 단도리를 잘 해야지. 그래놓고 또 내 아들 험담하려고? 어머님도 못 잡은 걸 제가 어떻게 잡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눈 돌아서 아무 말도 못 듣는 거. 저는 포기했어요. 대신 빚을 지던 마이너스 통장을 쓰던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어머님도 그렇게 아시면 돼요. 뭐? 너도 참 애가 왜 그렇게 매정하냐? 부부 일심동체 모르니? 남편이 빚에 허덕이면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너는 지금 그걸 뭘 자랑이라고 나한테 말을 하니? 그럼 어떡해요? 제 말은 안 듣고 본인은 하겠다는데 무슨 수로 말리냐고요? 그러니 네가 결혼 초부터 남편을 잘 휘어잡고 살았어야지. 이래가지고 집장만은 언제 할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도 답답하고 보고 있으면 짜증나요. 저라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한테는 아무 소리 못 하시면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데 저도 힘들어요. 아니, 제가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원래? 지가 죽자 살자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언제고? 됐다. 어차피 엎어진 물 네가 치워. 내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싫어요. 똥 싼 놈이 똥 치워야죠. 신용불량자가 되든 저는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길길이 뛰며 노발대발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굽히지 않았고 바른 말만 했는데 자기도 알겠죠. 제 말이 다 맞다는 걸요. 그러니 우기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나중에는 괜히 심술만 부리다가 가셨는데 제발 오시지 말라고 뒤통수에 대고 말해버렸네요. 시어머님이 단 한순간도 저를 좋아한 적이 없듯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제가 일하는 미용실까지 찾아와 듣기 싫은 말을 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이지 시어머님의 방문이 싫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주 제 미용실에 온 이유를 나중에 알았는데요. 글쎄 제가 손님들한테 당신 아들 험담이라도 할까봐 감시 차원에서 오셨던 거라고 당신 입으로 말하셨죠. 그때는 너무 소름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 시작은 전화 한 통이었죠. 엄마의 장례식 이후 저는 친척들하고는 전혀 연락이나 왕래를 안 하고 지냈는데 자기가 제 막내 이모라며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물론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상희야, 이모야 막내 이모 기억 안 나니? 이모가 전부터 너한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네 아빠 때문에 못했어. 근데 네 아빠 죽었다는구나. 이모도 이제야 알고 너한테 연락하는 거야. 이모가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줄 것도 있는데 우리 만나자. 이모가 할 말이 많아. 라고 말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죽었다는 말도 놀라웠고 이모라는 사람이 제 가게를 알고 있다는 것도 놀랐죠. 그래서 되물었는데 이모라는 사람은 웃으며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이모를 만났죠. 처음엔 어리둥절했는데 돌아가신 엄마와 많이 닮은 막내 이모를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저희 엄마가 살아 돌아오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모한테서 듣게 된 이야기는 저를 계속 놀라게 했는데요. 사실 너 그렇게 장례식장 도망가고 이모 너 찾아다녔어. 어린 게 어디서 뭘 할지 너무 걱정이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씩씩하게 잘 자라줬구나. 나라도 형편이 괜찮았다면 기꺼이 상이 널 데리고 있을 텐데. 이모도 사정이 많았어. 형부한테 연락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 널 맡을 거냐고 하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도 네 몫으로 돌아가야 할 건 내가 지켜주고 싶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기억나니? 니네 엄마 앞으로 빌라 있었잖아. 아, 네. 사람들이 참 나쁘지. 넌 그렇게 맡기 싫어하면서 또 언니 재산은 그렇게 욕심을 내더라. 그래서 나 달라고 했어.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언니 빌라만 달라고 했지. 덕분에 부모 형제들한테 욕심 많다고 욕먹고 영 끊기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너한테 돌려주고 싶었어. 근데 네 아빠라는 인간이 있잖아. 그거 알면 또 너 괴롭힐까봐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야 때가 된 것 같아. 거기가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보상을 꽤 많이 받았어. 이모 한 푼도 안 건드렸다. 너한테 죗값 받는다고 생각하고 고이고이 이자만 쌓이게 보관만 했어. 이자도 꽤 붙었지? 그 빌라가 이렇게나 많이 받았어요?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니? 아마 언니가 너한테 선물로 주려고 그랬나 보다. 근데 얼굴이 많이 상했네. 미용실 힘드니? 남편이랑 애는 어때? 너 찾느라 수소문을 하긴 했는데. 글쎄요, 그냥 살아요. 남편도 평범하고 애는 뭐 아직 뭘 모를 때죠.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그 얼굴이 제 모든 걸 다 아는 얼굴 같아 저는 자꾸만 고개를 떨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11억 정도의 목돈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는 그래도 혈육이라고 이모와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는데 문제는 남편이었죠. 제가 엄마의 유산을 받게 된 사실을 일부러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왜 친척이 이제야 나타나 연락을 하냐며 자기 혼자 흥분해서 난리를 쳤는데요. 듣고 있으니 화가 나더군요. 저한테는 그저 고마운 혈육이었으니까요. 아니 웃기잖아. 왜 여태 모른 척하고 지내다가 이제야 연락을 해? 혹시 돈 얘기 안 했어? 아니면 어디가 아프대? 아니야,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리고 이제라도 연락해줘서 고마운걸. 고맙기는. 분명히 무슨 꿍꿍이 있다.
그러니까 만나지 마. 막말로 이모면 남이지. 이모가 왜 남이야?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도 내 가족이잖아. 가족 같은 소리 하네. 넌 있는 가족이나 잘 챙겨. 내 동생 요즘도 여기저기 알바 찾으러 다니는데 안쓰럽지도 않냐? 내가 왜 안쓰러워? 자기 성에 안 차서 못 구하는 거지. 지금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 그리고 당신 잊었어? 나 딴에는 놀고 있는 게 그래서 내가 미용 기술이라도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아가씨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자기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런 하찮은 일 하기 싫다고 그렇게나 무시했잖아. 네, 맞아요. 신우는 백수인 주제에 가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우와 떨며 돈은 많이 받고 싶어 했는데 세상에 그런 직업은 없잖아요. 하물며 알바를 누가 그렇게 쓰나요? 그래서 보다 못한 채가 미래를 생각해서 기술이라도 배우라고 생각해서 할 말인데 자기가 제가 동급이냐며 입에 거품까지 물고 싫다고 하던 신우였어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기 동생과 딸을 안쓰럽게 생각했고 은근히 저한테 매달 용돈이라도 주라는 듯 돌려 말했는데 저는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제가 그래야 할 이유를 못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이 또 차를 바꾸고 싶어서 안달이 났더라고요. 저는 돈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저 모르는 빚이 많은 건지 그날은 제가 미용실에 간 사이 집을 뒤젓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이모가 저한테 준 통장을 보고만 거죠.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놨는데 이 인간이 그것까지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 돈이 어디서 난 거냐며 눈이 동그래져서 묻는데 그때는 저도 숨길 재간이 없으니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시어머니 귀에 이 사실이 들어가는 건 순식간이었고 마치 제가 받게 된 돈이 자기네들 돈인 줄 아는 건지 아주 신나서 잔치라도 벌일 기세였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제가 당연히 자기들한테 그 돈을 나눠줄 거라고 생각하는 듯 여기저기 빚을 지며 사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남편이라는 인간부터가 문제였죠. 글쎄 사채를 끌어다 2억 9천만 원 외제차를 뽑았더라고요. 신우와 시어머니도 그의 질세라 주상복합형 오피스텔을 계약했다며 저한테 계약서를 보여주는데 황당했어요. 계약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냐고 물으니 그거야 옆집 미순이 엄마랑 미순이 엄마 여동생한테 빌렸어. 이자 좀 쳐주기로 하고. 빌리셨다고요? 그럼 그건 어떻게 갚으시려고요? 그야 네 통장에 돈 있잖아. 그게 있는데 우리가 뭔 걱정이냐? 아, 그리고 이번에 우리 계약한 오피스텔 1층에 카페 자리가 하나 나왔거든. 그거 우리 지연이 하나 차려줘라. 네? 저한테 차려주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알바나 하고 세월을 보내니? 들어보니까 우리 지연이가 카페 알바를 오래 해서 자격증은 없어도 커피랑 음료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 목도 좋아서 투자한다 생각하고 하나 해줘라. 싫어요. 제가 왜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어머님이 상의 없이 저지른 일이시니까 알아서 수습하세요. 뭐야? 야, 너 지금 돈 좀 있다고 이럴래? 고 하나 다름없는 널 식구로 받아준 나한테 이게 지금 무슨 배은망덕한 일이야? 받아줘요? 어머님이 언제 저를 식구로 대접이나 해주셨어요? 걸핏하면 무시하셨지. 아무튼 제 돈에 언감생심 기대하지 마세요. 이 돈 저희 엄마가 물려주신 돈이에요. 절대 그렇게 쓰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나서 쫓아내듯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셨는지 버티시며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결심했죠. 이혼해야겠다고요. 너 그렇게 잘 된 건 전부 시집을 잘 와서 그런 거다. 내 아들 덕 본 거라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 좋게 말할 때 그 돈에서 사람 머릿수만큼 나누자. 알겠니? 꿈 깨세요. 제가 그 인간 덕을 봤다고요. 그 인간이 제 덕을 본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참 염치도 없네요. 저한테 뭘 그렇게 잘해주셨는데요. 얘 좀 봐. 네가 무식해서 모르나 본데 네가 내 아들이랑 사는 이상 그 돈은 부부 공동재산이야. 법이 그래. 억울하면 그 돈 내놓고 이혼하든가. 아무튼 우린 이미 계약 다 마쳤으니 넌 내 돈만 계좌로 넣어라. 알겠니? 아니요. 그럴 일 없을 테니까 괜히 옆집 분이랑 의상하지 않게 수습이나 하세요.
저는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시어머니를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하도 가게로 찾아오는 통에 가게 문도 열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이혼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꿈에 그리던 슈퍼카를 뽑았다며 입이 귀에 걸려 있었는데 전 그것도 해결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남편 역시도 제가 그걸 해결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나 봐요. 자기야, 나 선이자랑 이번 달 대출금 내야 하는데 500만 원만 입금해줘. 내가 왜? 왜긴, 나 차 뽑은 거 몰라? 알아. 근데 그걸 왜 내가 내냐고 네가 내야지. 야,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세상에 어떻게 남처럼 그러냐? 내가 갚을 테니까 일단 내줘. 이거 사채란 말이야. 됐어. 내가 언제 사채 쓰라고 했어? 당신도 그렇고 당신네 가족 진짜 웃긴다. 내가 언제 돈 준다고 했어? 왜 이래? 아, 엄마랑 지연이 때문에. 나도 말렸어. 그건 아니라고. 나는 남편이지만 엄마랑 신우는 다른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또 우리만 좋냐? 놀고 있네.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엔 너도 없어. 어차피 합의 이혼은 안 할 것 같아서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 집 보증금 내가 결혼 전에 모은 적금으로 낸 거 알지?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는데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래. 게다가 당신은 내가 돈 번다고 생활비도 준 적 없잖아. 오히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같이 신청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하고 위자료 줄 준비나 해. 야, 너 진짜야? 상야, 왜 그래? 알았어. 그동안 내가 좀 너무하긴 했다. 반성할게. 그리고 잘할게. 우리 연애할 때 좋았잖아. 자기 나 없으면 보호자도 없는 거야. 너 같은 보호자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어. 예솔이는 내가 키울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이혼 준비나 잘해. 꼬우면 너도 변호사 수임하든지. 저는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큰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원래도 이혼 생각을 하던 차였는데 돈이라는 게 사람한테 용기를 주더라고요. 막말로 그 돈이면 제가 딸아이 하나 잘 키우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저는 기술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혼을 망설였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제 딸은 엄마 아빠가 모두 있는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이게 과연 평범한 가정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저는 결심하게 된 거죠. 저런 아빠와 할머니 고모는 우리 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 거침없이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증거는 차고 넘쳤죠. 이렇게 속이 시원할 줄 알았다면 엄마 유산이랑 상관없이 진작 할 걸. 후회가 될 정도로 이혼은 저한테 바꿀 수 없는 행복과 기대를 줬어요. 그때 당시 딸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엄마의 이혼 결심을 흔쾌히 응원해 주더라고요. 어린아이 눈에도 제가 사는 게 퍽이나 안쓰러웠나 봐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보다도 제가 받게 된 돈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었는데 제가 받은 돈 중에서 반은 자기 몫이라며 걔 진상을 떨더라고요. 자기가 알아봤는데 그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제 이혼 담당 변호사님께 여쭤봤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 돈은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상속받으신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편분과는 무관해요. 복권 맞았다고 그 상금을 부부 사이에 나누지 않거든요. 염려 마세요. 라고 해서 저는 남편한테 그렇게 좋아하는 법으로 하라고 큰소리 쳤어요. 그러자 황당하게도 시어머니와 신우까지 합세해서 남편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걸 보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돈은 제 돈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니까요. 오빠 정신 차려. 무슨 2억짜리 차를 타? 오빠 미친 거니? 그러니까 새언니가 빡쳐서 이혼한다고 하잖아. 당장 그 차 돌려주고 해결하고 와. 오빠 너는 경차가 딱 어울려. 나 카페 차려야 한단 말이야. 이미 프랜차이즈 담당자랑 얘기 다 했어. 야, 네가 거기 왜 껴? 넌 신우이야. 그리고 내가 2억짜리 차를 끌던 20억짜리 차를 끌던 무슨 상관인데? 그 돈 우리 장모님 재산이야. 시끄러워. 뭐니 해도 집이 먼저야. 나도 오래되고 지긋지긋한 주택에 좀 벗어나서 럭셔리하게 좀 살아보자. 니들은 없는 살림에 고생한 엄마는 안 보이니? 이참에 효도해. 지연이 카페는 앞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니 투자라고 생각하면 될 일이지.
맞아. 난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금방 벌어서 갚을 거야. 웃기고 있네. 됐어. 엄마랑 지연이 너는 빠져. 막말로 예솔이 엄마가 나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 줄 알아? 엄마랑 네가 시자 노릇해서 그런 거야. 피해자는 나라고. 내 덕 보고 싶으면 당장 계약들 무르고 조용히 있어. 상이 비위 맞추란 말이야. 참 가지가지하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을 거예요. 제가 후회가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저걸 동영상으로 찍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혼의 뜻을 굽히지 않자 남편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소송이 길어질수록 아쉬운 건 제가 아니었어요. 매달 고액의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었죠. 결국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저의 완벽한 승리로 재판은 끝났어요. 친권도 제가 가져왔죠.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는데 빈털터리에 슈퍼카 때문에 얻은 빚까지 남편은 저한테 2,500만 원이라는 위자료까지 주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폭망이었어요. 그에 반면 저는 하늘을 날 것만 같은 기분으로 법원을 나섰는데 글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까지 저를 주차장까지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빌고 살려달라 애원하더군요. 특히 시어머니가 자기 이제 죽는다고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얘야, 나는 널 진짜 내 딸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어차피 나 죽으면 다시 돌려받을 돈일 텐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얘, 나 좀 살려줘라. 그러면 내가 너 싫다는 거 전부 다 하지 않을게. 너 그렇게 이혼해버리면 내 아들은 또 어떻게 살라고.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마음 좀 돌려줘요. 자기야, 닥쳐.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그리고 어머님이 언제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맨날 친정도 없는 고아라고 그렇게 구박하셨으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 딸 끼고 죽을 때까지 빚 갚으면서 사세요. 그리고 당신 주제에 맞게 살아. 네 주제에 슈퍼카가 어울리니? 그리고 변호사한테 당신들 전부 나랑 우리 아이 접근 금지 신청해 놨으니까 오늘부로 우리 모녀 앞에 나타나지 마.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빠야. 네가 뭔데 나랑 우리 예솔이 사이를 갈라놓냐? 그래? 아빠라는 게 딸한테 뭘 해줬니? 착각하는 모양인데 접근 금지 신청은 예솔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당신 평생 보기 싫대. 난 그 마음이 뭔 줄 알아. 얼마나 한심하면 애까지 아빠를 버리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저는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법원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은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저를 붙잡았지만 시원하게 면상에 손 올려 붙였네요. 그러게 누가 결혼하고 그따구로 살라고 했나요? 다 자기 복을 자기가 찬 거죠. 남편과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저희 엄마가 그랬듯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도 하고 아이와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갔죠. 혹 아이한테 상처가 남았을까? 정말 많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인지 딸은 지금도 조잘조잘 엄마를 참 잘 따릅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딸이 큰데 엄마를 좋아하냐고 많이들 부러워해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준 유산은 고이 잘 간직하다 20평대 아이 학군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썼는데요. 그 동네가 이모랑 같은 동네라 예전보다 이모를 더 많이 만나며 가족의 정을 나누며 삽니다. 이모는 이모부와 주말부부로 지내요. 제 사촌들은 전부 결혼해 출가해서 이모가 많이 외로웠는데 저랑 제 딸이 이 동네로 이사를 와서 그저 좋다고 하십니다. 저도 늘 혼자라고 생각하다 이모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만나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덕분에 딸아이도 사춘기를 알 것도 없이 무난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반갑지는 않지만 먼저 살던 동네 미용실 손님들 통해 듣기로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 소문이 나서 결국엔 직장도 그만두고 백수 동생 따라 백수로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슈퍼카는 돈을 갚지 못해 뺏기고 뚜벅이로 버스 타고 일용직 일을 나갔는데 시어머님도 돈 빌려준 이웃과 원수가 되어 그 지긋지긋하다던 주택 팔고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신우는요. 이사를 앞두고 이사갈 집이 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집을 나가버렸다는데 그 소식을 끝으로 더는 어디서 뭐라고 지내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가 이기적으로 저를 힘들게 한 만큼 합당한 벌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 동네에서도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1인 미용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사람을 위한 예약제 미용실인데 한 분 한 분 집중하며 정성을 다하는 시간이 그저 평온하고 소중하기만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며 제 일도 딸아이와의 시간도 소홀히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제가 이혼하고 결심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오래 살아서 제 딸을 외롭지 않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되어도 딸이 엄마 하며 찾아올 수 있는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는데요. 가끔 지난 날을 떠올리면 당신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저를 엄마가 하늘에서 이모를 통해 구원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준다는 든든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하늘 보기 부끄럽지 않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딸아이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 그거 알아? 영어로 프리젠트가 현재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건 바로 지금이 선물이라서 그런 거래. 멋지지? 저는 딸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기분이 딱 그렇거든요. 오늘이 선물처럼 너무 소중해서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딱 지금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현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부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가 모두 선물처럼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전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